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네, 고은별입니다. 관세 이슈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우리 시장에도 이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는 네. 조금 더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법 리스크에 대한 해소 기대감도 있고요. 외국인의 매수세도 유입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대비 부진했던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 비중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어제 좀 더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제 그건 전날 기준인 거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말씀하신 사법 리스크도 좀 해소됐고 HBM 관련된 이 리스크도 조금씩 해소 국면으로 좀 간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앞서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 건 분명한 겁니다. 손정희 회장, 샘 올트만 CEO 와서 서울에서 만나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자 AI 동맹을 결성한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올 법한 거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실적이라든가 HBM이나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두드러진 어떤 그런 반등을 할 것이다라는 뭔가 손에 딱 쥐는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만 뭔가 좀 기대감을 좀 실어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내러티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건 분명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좀 관세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1기 트럼프 때와 좀 다른 거는 1기 트럼프 때는 약간 무대뽀였다.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라면 지금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걸 봐도 그렇고 중국이 하는 것들을 봐도 그렇고 자꾸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 이런 대응들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좀 10% 관세를 부과한다, 중국이 15% 맞대응한다 등등등 이렇게 겉으로 나오는 거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현혹되시거나 과도하게 우려하실 필요는 좀 없지 않느냐. 조금 냉정하게 지켜보실 이 협상의 하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오늘도 개장하기 전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도 저희와 함께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체크 첫 번째 순서는 역시 삼성전자 얘기를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앞서 말씀 다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52,700원. 3.33%가 올랐고요. 거래도 좀 늘었습니다. 어제 저가가 51,500원까지 떨어졌다가 53,600원까지 고가를 찍긴 했는데 약 중간 정도에서 이제 주가가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어제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반등을 했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하나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부분 이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재용 회장이 이제 좀 그동안에 이재용 회장의 어떤 이게 좀 발목을 잡거나 이재용 회장을 이렇게 좀 움츠러들게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털어냈으니 이제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이제 오너 회장으로서 본격적으로 SK 최태원 회장처럼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측면, 이런 해석,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제 외국인이 크진 않습니다만 9거래일 만에 매수로 좀 돌아섰다라는 거, 이 부분도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요. 물론 아직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본격적인 순매수로 돌아섰다고 얘기하기에는 분명히 이릅니다. 또 며칠 사다가 또 다시 매도세로 쭉 갈 수도 있는 거, 올 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섣불리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내러티브가 전자가 반등을 할 수 있는 내러티브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쌓이고 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아직 전반적인 상황은 썩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얘기도 좀 좋지 않은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삼성이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한다고 해도 그거의 매출이나 이런 이익 이런 부분들은 SK하이닉스에 비하면 당분간은 현저하게 미흡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도 그렇게 높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게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7만 원대 좀 초반까지 목표 주가가 한 10,000원 전후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가격대가 작년 말에 기록했던 작년 이제 4만 원대 후반 찍고 난 다음에 반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계속 5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건데 초반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바닥권 확인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시장에서 좀 조성이 됐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당장 무슨 저가 매수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닐 거고 다만 좀씩 과거보다는 좀 편한 마음으로 삼성전자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돼가고 있다. 이 정도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체크사항 두 번째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보시면 엑스게이트 24%, KCS 한 5% 가까이.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팅 관련주 얘기 나올 때마다 좀 눈에 익은 종목들, 한국 첨단 소재 어제 역시 9% 넘게 이렇게 좀 쭉 올랐습니다. 코이버, 뭐 드림 시큐리티 이런 회사들 다 좀 그렇죠. 빌 게이츠 발언 때문이죠. 젠슨 황이 틀렸을 가능성이 있다. 3에서 5년 안에 소위 말하는 양자 컴퓨팅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를 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양자 컴퓨팅 관련돼서 좀 일찌감치 투자를 했던 대표적인 투자가 사람 중에 좀 하나죠. 젠슨 황 CEO가 했던 얘기를 좀 복기를 해보면 양자 컴퓨팅 상용화에는 최소 10에서 20년이 걸릴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 이것 때문에 이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뭐 하루새 30-40%씩 폭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좀 반등을 좀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양자 컴퓨팅 관련주에 대한 관심도 좀 여전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은요 실체라기보다는 테마주 형태가 성격이 좀 크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면서. 그러니까 투자는 정말 이를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정말 플레이어들, 선수들 아니면은 쉽게 투자하기 힘든 어떤 그런 테마가 또 하나가 되지 않겠냐. 워낙 이 낙폭이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하나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현대차 등이 자동차 관련주 얘기입니다. 현대차 어제 보신 것처럼 0.5%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좀 부진했습니다. 보면 장 초반에 좀 반등을 하다가 중반 이후부터 계속해서 내려가서 결국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고 이게 사실 모양이 더 좀 나쁜 거죠, 기분이. 기아도 어제 0.6% 강보합 정도 수준에 좀 그친 게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현대차 연초 후에 좀 5%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좀 연초 후에 3%가 넘는 그런 상승률을 기록하는 걸 보이면 현대차가 좀 많이 부진한 거죠. 관세 포탄 충격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기아 멕시코 공장 같은 경우는 27만 대를 작년에 생산을 했는데 그중 60% 넘게 미국 수출하니까 25% 관세 부과된다고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클 거는 뭐 불문가지입니다. 이달 28일 날 이제 그다음에 기아는 다음 달 19일 날 각각 배당락이 있다라는 것도 좀 부담스러운 대목이기도 하고요. 관세 이 부분이 사실 자동차주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워낙에 또 그 글로벌 경쟁사들도 좀 많고요. 근데 다만 뭐 완전히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거는 현대차, 기아만 이 관세 폭탄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죠. 어차피 관세는 다 맞는 건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현대차와 기아 등 굉장히 좋은 회사들인 건 분명합니다만 조금 더 길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현대모비스라든가 글로비스 같은 이런 현대차 계열의 다른 뭐 부품사라든가 이런 쪽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좀 감안하실 필요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모닝체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관세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스닥이 1.3%로 가장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빅테크 종목인 M7이 모두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서도 알파벳이 2.5%로 가장 큰 폭의 상승 기조를 이어갔는데 시간 외에서 발표되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장중에는 2.5% 넘는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일 연속 하락을 보이던 테슬라도 이날장에서는 반등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외 애플이나 엔비디아, 메타 등 일제히 상승폭을 그렸습니다. 다만 오늘 나왔던 고용지표도 시장에는 추가적인 호재 소식으로 작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졸지보고서 확인이 됐는데 지난 12월에 미국의 고용 건수가 약 760만 건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시장에서는 800만 건을 예측을 했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보다도 더 하회되는 수치가 발표가 된 거고요. 미국의 고용이 예상보다도 더 냉각되고 있는 신호가 좀 포착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벌써 3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키워가고 있습니다. 관세가 일단 우리가 우려했던
우려했던 부분에서 약간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 가운데 고용 둔화의 조짐까지 포착이 되면서 시장은 3대 지수가 오르는 이 화답으로 보답을 한 것 같고요. 또 중국 관세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추가 관세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이 된 건데요. 다만 오는 10일에 중국의 대미 보복 관세 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극적인 타협이 나올 수 있을지는 일단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12시 정도 기준으로는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서 조만간 중국 쪽과 함께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속보가 나와서 오늘 마감 이후까지 마감 전까지 좀 소식이 전해지나 싶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내놓은 발언에 따르면 좀 서둘러서 시진핑 주석과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관세 조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은 중국에게 평균적으로 10%, 20% 정도의 이 부가세를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의 관세 부과가 더해지면서 30%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기존 전기차에는 10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10%를 추가하게 되면 110%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또 국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산업군으로 불리는 태양광이나 배터리 쪽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 부과도 함께 인상이 되는 만큼 오늘 해당 산업군 안으로의 변동성 어떻게 나와지는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을 중국이 아니죠. 추가적인 보복 추가 관세 함께 발표를 했는데 미국산 LNG라던가 원유, 농기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관세를 조치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비관세 조치에 대한 내역들도 함께 확인이 됐는데 미국 기업들과 함께 여러 가지 위반 조사에 대한 여부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구글이 거론되고 있고요. 다만 구글 같은 경우는 지난 2010년부터 이미 중국에서 사용이 금지가 되었던 만큼 일각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라는 코멘트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관세가 공식 발표되고 열리는 오늘 국내 증시는 관련주들이 어떻게 해당 소식을 소화해 나갈지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간에서 발표됐던 일정 시간의 실적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대표적으로 알파벳과 AMD가 있었죠. AMD는 시장 예상치를 나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은 매출단에서는 시장 컨센을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시간 외에서도 좀 급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는데 오늘 이런 빅테크 기업 관련해서의 실적이 국내 관련주들에게 변동성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같이 지켜보시고 마지막으로 주요 일정들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LG CNS 코스피 상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쪽에서는 추가적으로 S&P 글로벌 서비스업 지표가 발표가 되고 또 목요일과 금요일에 여전히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고용 데이터도 남아 있는 만큼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지표들 꼼꼼하게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알파벳과 AMD 실적까지 오늘 아침 기준으로 확인을 했는데 이제 내일에는 퀄컴과 암의 실적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 만큼 여러 경제 지표와 실적 일정들 잘 점검하시면서 국내장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상황도 저희와 함께 챙겨보시죠.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 요동치는 시장, 관세 무풍지대로 꼽히는 원전, 조선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원유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데이터 센터 및 인공지능 수요 급증으로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자 소형 모듈 원자로가 게임 체인저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체코를 시작으로 다른 나라로의 수출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 도입 재개를 결정한 베트남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협상에 나선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팀 코리아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서용원 SK증권 이천지점 차장님, 그다음에 곽유정 파트너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원전은 작년 6월이었나요? 그 체코 원전 이제 수주하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좋았다가 그 뒤에 계속 좀 지지부진했죠. 특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웨스팅하우스 이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게 또 발목을 잡는 게 아니냐. 이게 과거에도 예전에 그 아랍에미리트 바카라 때도 그 한번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걱정도 좀 있었는데 작년 말에 잘 해결이 되면서 좀 분위기가 확실히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사장님 오늘 원전주 가져오시는데 어떤 포인트를 잡고 계세요? 일단 원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상당히 발목을 잡았던 그렇죠.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들이 일단 정치적인 흐름들과 이제 직접적인 해소가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K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맞습니다.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내역들을 살펴보면 이 웨스팅하우스가 좀 이 분쟁이 시작된 것은 2009년이죠. 네. 바라카 원전 때부터 소송을 걸면서 그때만 해도 이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료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좀 무마하는 구조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있은 체코 원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자로 독자적인 기술로 우선 협상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재차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그거에 대한 소송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뭐 미국 연방법원의 소송까지 걸면서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그러니까요. 하는 모습들이 이어졌는데 연방법원에서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기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의 껄끄러운 관계들이 상당히 좀 지속돼 왔습니다. 앞으로의 원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이제 좀 정치적으로 좀 해소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한미 원자력 수출과 협력에 대해서 관련 부처들이 일단 1월 8일 서로 이제 협약 약정을 했고요. 협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서로 협력을 하자라고 해서 원팀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이 해소가 됐고 이제 이게 직접적인 실무착 지원에서는 1월 16일 날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 서로의 분쟁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새로 신규 원전에 있어서 한미 원팀으로 이제 수주를 넣겠다라는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구체적인 서로 어느 정도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지냐에 대한 부분들은 비밀 조항으로 붙여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체코 원전의 본계약이 3월 달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분쟁을 해소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본계약에서 상당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이것을 시작으로 세계 원자력 협회에서도 2035년까지 한 1,350조 규모의 원전이 급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원전을 이제 주력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러시아, 뭐 중국, 프랑스, 그다음에 한국, 미국 이렇게거든요. 근데 한미연합팀으로 이제 함께 참여를 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뭐 네덜란드나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이제 신규 원전 건설을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프랑스가 많이 따왔습니다. 그렇죠. 주변 국가다 보니까 유럽은 특히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이제 유럽에도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국 우선주의가 좀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미 연합으로 원팀으로 간다라면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는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 관세에 있어서는 원전 쪽은 어느 정도 좀 수혜 쪽으로 좀 이입을 수 있는 섹터인 점을 좀 감안해 본다라면 원전주에 대한 흐름들이 뭐 물론 최근에 주가가 이미 좀 그것을 반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의 흐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체코할 때 우리 팀 코리아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이 팀 코리아가 아니라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 소위 말하는 이제 한미 연합 어떤 팀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게 좀 마케팅력이나 협상력이 좀 더 배가 될 수 있는 건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는 더더군다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 또 원전주들한테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기회의 어떤 장이 열릴 수도 있다. 있는 거 충분히 좀 감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주들 한번 또 쭉 살펴보겠습니다. 권별 앵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원전 기업들이 꾸준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코 기대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미국과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인 원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에 한 4.5%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지난해 실적은 그다지 좋지는 않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한 30%가량 실적이
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더 크죠. 우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 스코터 파워가 체코에서 IPO를 준비 중인 사실이 또 있고요.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1월부터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이로 인해 주가도 5일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코리아의 한 기업인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의 매수세가요. 9거래일 연속 유입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일에도 4% 이상 상승하면서 69,000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BHI 역시나 전일 4%가량 상승했는데요. 원전 전반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주가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기술과 서전기전과 같은 중소형 관련 기업들도 해당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온다는 점,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한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의 변동성에 대응을 해보시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들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 1월부터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전 기업들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원전 관련 좀 많죠. 쭉 저 기사 제목에도 좀 리스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두산 에너빌부터 시작해서 한전 관련주들. 거기다가 이제 뭐 BHI 같은 최근에 BHI 같은 거 많이 오르기도 했었고 뭐 우진한테 등등등 많습니다. 이 중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 차장님은 가져온 종목은 뭡니까? 저는 좀 의아하실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현대건설을 좀 갖고 왔습니다. 그러게요. 최근까지 원전 관련돼서 그렇게 눈에 띄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결국 원전을 짓는 이제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현대건설은 원전을 설계부터 이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몇 안 되는 건설사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최근 지금 20조 규모의 불가리아 원전 설계에 대한 부분들도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부터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은 지난번 바라카 원전 이후로 15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아랍에미리트 것도 현대건설이 지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상당히 좀 큰 규모의 좀 원전 수주가 이어졌고 절반 정도가 현대건설이 대부분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조 규모이기 때문에 10조 원 정도에 대한 매출 기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또 웨스팅하우스와 슬로베니아 대형 원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원전으로서의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현대건설이 이제 바닥권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원전 때문은 아닙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그날 급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실적 발표 사실은 좋지는 않았는데 네, 적자를 발표를 했죠. 네. 적자를 발표한 이유들을 살펴보면 1조 2천억 가량의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과에 있어서 해외 수주 관련된 사업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부분의 손실 부분을 이제 이번 실적에 다 반영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적자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면서 실적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에 의해서 적자 발표가 난 당일날 오히려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계속해서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그동안의 건설주들에 대한 업황이 좀 좋지 않다라는 전망 때문에 속적으로 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되돌림이 나왔고 실질적으로 물론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철강에 대한 가격 상승과 이런 우려감들도 있습니다만 또 이제 금리 인하 기조가 된다라면 건설주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업황이 개선되는 시기가 이제 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볼 때 현대건설은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을 해서 그런 점에서 현대건설을 원전주로서 한번 좀 뽑아봤습니다. 예. 사실 약간 역발상입니다. 우리가 원전 얘기할 때 원자료 넣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이런 거 생각만 주로 하는데 따져보면 누가 져줘야 되잖아요. 그건 이제 건설사가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예산 중에서 이 짓는 회사가 가져가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건설 또 가져오신 부분들 말씀 들어봤고요. 자, 우리 곽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사실 원전 관련 이슈 나올 때마다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 맞아요. 위주로 브리핑을 도와드렸거든요.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다음으로 또 애정하고 있는 또 중소형 관련 기업인데요. 우리기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기술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에서.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세계 4번째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기도 하고 네. 이 원전 계측 제어 그 시스템이 원전에서 이렇게 두뇌 역할을 하는 제어를 하는
역할을 하는 아, 그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설비 거구나.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 예.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점적인 이제 지위를 가지고서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관련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또 ISMR 그 소형 모듈 원자로 예. 쪽 관련해서도 국책 과제에 매번 선정이 돼서 같이 함께 또 진행하고 있어서 우리 기술이. 그런 관련 레퍼런스를 또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항상 주가 변동성도 강하게 탄력성이 있게 나오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가 말씀드린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국내에서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를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최근까지도 신한울 3, 4기에도 이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독점 공급 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네.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수주구를 쌓아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기술 쪽에서 하고 있는 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원전 관련 시스템 부분은 사실 전체 그 사업 부문에서 40%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방산 부문이 32%, 그리고 철도 SOC 부분이 24%, 나머지는 이제 신사업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우리 기술은 이런 이제 원전이나 SMR 같은 또 모멘텀도 있지만, 네. 방산 지금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방산에서 사업 부문에 뭘 하는데요?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이제 우리 DS라는 곳이 있는데요. 현대로템의 그 장갑차가 이제 현대로템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예, 예, 거기 예. 들어가는 럼플렛 타이어를 또 공급을 아, 하고 있어서 네. 방산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 이 럼플렛 타이어를 독점적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나 이 방산 자회사의 경우에는 2020년부터 매년 10%씩 실적이 성장해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또 자회사 방산 자회사 중에서도 또 이제 다른 곳이 있어요. 우리 HQ라는 곳에서는 전차의 또 핵심 부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좀 방위 산업에 대한 그러게요.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서 계속해서 이 방산 사업 부분에서는 역대 계속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외에도 터키나 이런 이제 국가에도 수출 물량도 계속 좀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의 이제 실적을 봤을 때는 중소형 기업이다 보니까 막 가시적으로 매년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뭐 철도 SOC나 또 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비용을 또 잡아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체코 수주전으로 인해서 한수원과 항상 이제 끈끈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체코 수주전 1기당 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2기 정도 되니까 2,000억 정도의 매출까지도 이제 향후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기술의 실적 모멘텀도 우리 청자분들이 같이 함께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지난 이제 11월에서 12월 달에 코스닥, 코스피 시장 모두 다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 영향으로 주가가 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월 달에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이제 떨어진 그 지수 하락만큼 떨어진 구간만큼은 지금 회복세가 그러게요. 어느 정도 예. 나와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이제 본계약 기점으로 해서 적어도 이제 정고점 구간대 2,600원에서 700원 구간대를 뚫어주려는 움직임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기술 계속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은 자꾸 뭔가를 일을 벌이는 그런 회사라는 측면이 좀 눈에 보이네요. 그게 또 이제 방산 쪽이 좀 더 계속 일이 좀 있다라는 거고. 예, 우리 기술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시장 수출액이 지난해 9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건기식 수출은 2035년 지금의 4배 이상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이렇게 시장 성장이 기대되자 농심과 삼양식품 등 식품 기업들도 건기식 시장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내수의 부진을 수출 판로 확대로 극복한 건기식 시장.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건기식 하면 좀 안 와닿죠? 건강기능식품 하면은 바로 와닿으시죠? 건기식, 건강기능식품.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비타민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집에서 뭔가 이렇게 여러 개 약은 아닌데 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 먹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곽유정 파트너가 보시는 이 건기식 시장 어떤 포인트가 일단 눈에 띄세요? 우리 앵커님도 그 건강기능식품 뭐 비타민이나 영양제 많이 챙겨 저는 드시나요? 비타민은 좀 꾸준히 먹는 편이에요. 네, 근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예 약통을 월화수목 금토일 많이 이렇게 봤습니다. 해서 몇 알씩 그냥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줌씩 드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보면서 와 저거 다 드시면은 그냥 한 끼 식사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시는데 네. 저도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사서 먹은 적도 있고 선물용으로도 그렇게 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거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이런 이제 기조가 특히 이제 2020년도 들어서 그러니까 코로나19 기점으로 맞아요. 국민들이 이제 맞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 건기식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건기식을 굉장히 찾으세요. 네, 예전에만 웰빙 네. 그런 시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MZ 그러니까요. 세대들 사이에서도 비타민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뭐 눈에 좋은 루테인이라든지 네. 멀티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니즈가 젊은 층 내에서는 많은 거였고요. 중장년층은 아무래도 이제 골다공증, 그렇죠. 뭐 뼈에 좋은 네. 관절에 좋은 그런 그 건기식을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내수 같은 경우에는 인구도 지금 감소하고 있는 중이고, 근데 반면에는 또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보니까 늘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네, 있겠지만 맞습니다. 지금 물가가 또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국내 상황은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K푸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이 건기식 시장이 거진 다 이제 해외 수출 쪽으로 네. 매출이 또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건기식 시장에서는 역대 최대 수출 기록을 세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온 건데 9억 달러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감이 좀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아니, 1조 한 3천억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국가별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가장 많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일본, 베트남 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런 건기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렇죠. 곳들이 많다 예. 보니까 네. 중국 쪽의 수출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건기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수출용으로 봤을 때 홍삼 들어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우리는 그게 세죠. 네. 네, 특히 뭐 정강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한 40여 개국의 제품 260여 종을 수출을 한다고 하고요. 한국의 건기식 수출의 30%를 이 홍삼으로만. 홍삼이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홍삼 제품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왔는데 스틱형 제품부터 시작해서 맞습니다. 입에 넣으면 녹는 필름형 그런 이제 제품들도 있고요. 앰플 등의 다양한 그런 이제 제형들이 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거기다 뭐 프로바이오틱스나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동남아, 일본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건기식 매출이 한때는 역성장하다가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기점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지금 또 성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35년도까지는 한 5조 원 정도까지도 이 건기식 시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실제로 이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삼양식품이라든지 농심과 같은 식품 업체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고 또 그에 따라서 관련 브랜드도 지금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를 또 주목해 보시면 그러니까요.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글로벌하게 유통망을 갖고 있는 데서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상품만 개발하면 팔기는 되게 용이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겠네요. 건기식 어떤 관련주들인지 한번 리스트를 쭉 봐야 되겠습니다. 곤별 앵커. 네,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어제 2%가량의 상승을 보인 세 가지 기업은요. 건강기능식품 ODM 대표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0년 2%에 불과했던 해외 매출 비중이 두 자릿대로 껑충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전일에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방향성 보이면서 2.6%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맥스 MBT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상승 반등에 성공했고요. 콜마 B&H 역시도 2%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는데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화장품 ODM 회사를 모 회사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ODM 기업 그리고 해외에 대한 판로 확대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근당은요. 전일 0.9%가량의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추세도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무려 11거래일 매도세가 11거래일째 지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주가 역시나 5일 차트를 보게 된다면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종근당은 대표적으로 홍삼과 관련된 사업도 영위하고 있고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그러한 영양제도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식품 기업들 역시나 지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가량의 주가 하락이 나왔는데 외국인의 수급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는 최근 추세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건기식으로 뚫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 볼 만한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우리 곽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노바렉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 네, 노바렉스 잠깐 기업 분석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딱 19 기점으로 해서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까지도 사실 이제 긍정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는 소폭 이제 2021년도 대비해서 소폭 떨어진 모습 볼 수가 있죠. 경쟁이 심해서 그런가 보다. 네,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럼 그것도 이제 있죠. 예, 원료 가격이 또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원가율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좀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또 매출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노바렉스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도 해외 고객사가 14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에는 약 25개 기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지난 3년간 수출만 하더라도 2배 정도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체 매출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에서 3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앞서서 제가 브리핑 도와드린 대로 최근에는 이런 기업들이 해외 수출 지금 위주로 계속 좀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이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료적인 측면에서 좀 차별화를 깬다라고 봤을 때 고시형 원료가 있고요. 개별 인정형 원료라고 있거든요. 고시형 원료는 이미 식약처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네. 다 이제 식품 업체들이나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기업들이 다 갖다 쓰면 됩니다. 근데 개별 인정형 원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서 만든 그런 이제 원료이기 때문에 이 기업만의 어떻게 보면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원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원료가 44건 정도로 국내 지금 업계에서는 최고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중에서는 저는 이제 노바렉스가 단연 이제 1등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대표적인 소재로 봤을 때는 여성 갱년기 소재나 다이어트 소재, 또 수면 건강 소재 이런 이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 공장 같은 경우에도 CGMP라고 해서 FDA에서 승인받는 안전 그렇죠. 검증 기준을 맞춰서 미국 쪽에도 그래서 이제 수출이 되는 네. 거고 한라라든지 예. 코셔 인증까지 받음으로써 동남아나 중동까지도 계속해서 진출할 예. 수 있는 채비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예. 공장이 이제 풀 가동되고 있다고 하는데 요즘에 멀티비타민 샷 굉장히 인기잖아요. 네. 아래는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연질 캡슐로 되어 있는 그 위에를 제품이 같이. 네, 그 제품이 굉장히 지금 인기라고 해서 주문량을 다 소화하지 네.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모멘텀을 가진 노바렉스 지금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네. 하거든요. 지난 11월 달 주가가 이제 폭락세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좀 나왔었는데 회복세가 그래도 되돌림이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7,300원대거든요. 네. 9,000원 구간대까지는 네. 일부 회복세가 되돌림이 나와주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시장이 또 지지부진할 때 또 이런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나와줄 네. 가능성이 네. 높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노바렉스를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서 차장님은 어떤 관련된 회사? 저는 코스맥스를 갖고 왔는데요. 사실 코스맥스가 직접적인 건기식 종목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는 ODM 회사로 잘 알려지는 네, 회사고. 맞습니다. 근데 건기식 관련 섹터들에 대한 종목들의 좀 흐름들이 아직은 지지부진한 상황 속에서 코스맥스가 이제 MBT와 이제 코스맥스 바이오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건기식을 생산을 하고 계열사를 있거든요.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코스맥스 바이오를 통해서 이제 젤리식 건기식
이제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식감의 차별화를 두면서 소비자의 니즈를 맞추려고 하고 최근에 뭐 젤리식에 대한 그 구미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런 젤리식의 비타민들이 판매량이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젤리라고 하면 아이들이 먹는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좀 간편하게 그냥 씹어 먹을 수 있는 건기식으로서 발전을 함으로써 다양하게 좀 시장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뭐 좀 건기식 관련된 이슈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맥스는 실적 자체가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 네. 매출이 이제 2조 원 돌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뭐 화장품계의 뭐 TSMC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는 그럴 상황이거든요. 법하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코스맥스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 계열사인 회사들을 통해서 건기식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봤습니다. 저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어닝 시즌이 한창인 만큼 오늘은 실적 발표가 전날 있었는데 증권가에서 엇갈리는 평가를 한 두 종목 가지고 와봤습니다. 먼저 좋은 평가를 내린 종목 하나금융지주고요. 하나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입니다. 제목부터 긍정적이죠. 고무적인 님 개선 폭과 우려를 날려버린 주주환원 확대라고 적었습니다. 4분기 실적은 대체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사주 매입 비용인데요. 4천억 원으로 이 비용을 늘리면서 시장의 만족도를 충족시켜줬습니다. 오늘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가장 주목한 점이 이 자사주 매입 소각 비용을 4천억 원으로 늘렸다는 것이고요. 또 님도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82,000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 유지했는데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네, 4분기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이자 이익과 비자이익 부문은 함께 감소하거나 다소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영업 외 이익에서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비상장 해운사에 투자한 이 투자 지분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1,300억 원가량이 잡힌 거죠. 이보다 더욱더 고무적인 점은 님의 개선입니다. 4분기 님 대체로 다른 은행들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하나금융지주는 님이 오히려 5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46%를 기록한 겁니다. 시중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이 님이 상승한 걸로 보여요. 또 이제 금리 하강기가 올해 시작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님 같은 경우에도 하락할 텐데 하락 폭이 나오더라도 다른 은행 대비해서는 선방한 수준인 5에서 6베이시스 포인트만이 예상될 뿐입니다. 또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점 자사주 매입 비용을 4천억 원으로 늘렸다는 겁니다. 이걸 먹거리로 해서 어제 주가도 장중 5% 가까이 상승한 부분이 있었죠. 증권가에서는 하반기에 2,500억 원 규모의 추가 매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이건 하나증권뿐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순이익은 3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또 총 주주 환원율도 38%에서 43%까지 뛰어오를 걸로 보이네요. 네, 이어서 다음 리포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전날 실적 발표를 했지만 증권사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LG생활건강입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 대표적으로 살펴보고요. 제목에도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라고 적었네요. 4분기 매출은 1조 6천억 원가량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4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영업이익인데 시장 컨센서스를 29%, 거의 30% 가까이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주된 이유는 음료사업부에서 희망퇴직으로 인한 일회성 인건비가 발생한 부분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중국 화장품 사업 부문입니다. 4분기 전체적인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4.8%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이 5배가 넘는 매출을 일으키면서 24%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중국에서 매출이 크게 늘어난 덕에 중국 시장에서 법인에서 적자 폭도 감소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죠.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LG생활건강은 매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 올해 한 자릿수 증반, 그러니까 5% 내외의 매출 증가 폭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한국투자증권은 좀 공격적이다, 즉 약간 달성하기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마존향 사업 구조를 B2B에서 B2C로 변경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조금 공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변화를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하고 아직은 지켜볼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마존에서 보시다시피 중저가형 브랜드 CNP나 더 페이스샵 같은 브랜드들이 선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LG생활건강에서는 이 같은 저가 브랜드를 중심으로 비중국 매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은 그렇지만 뷰티 매출의 비중이 아무래도 미국이 절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비중이 높은 중국에서는 리스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투자 의견 중립을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는 무역 전쟁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 부과에 중국이 맞대응한 상황이지만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서 양국 간 대화로 협상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그리고 이제 기술주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애플을 비롯해 엔비디아, 테슬라 등 최근 조정세에서 다시 반등 흐름 보였고요. 특히 AI 업체인 팔란티어가 24% 폭등하면서 AI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일 장중 한때 2,500포인트를 넘겼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줄이면서 돌파에는 실패한 상황이고요. 오늘 재돌파 여부에 따라 다시 상승 기대감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되지만 돌파를 실패할 경우에는 2,400포인트까지는 다시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 만큼 무역전쟁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그리고 올해 상반기 살펴봐야 될 업종과 테마는 어제와 동일하게 4차 산업과 제약바이오주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는 4차 산업처럼 빠른 급등은 아니지만 올 한 해 이제 시장 대장 테마로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최근 유행하는 HMPV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독감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이 퍼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고요. 다음 테마인 이제 4차 산업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어제 양자 컴퓨터를 비롯해서 로봇주 AI로 이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해당 테마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 오늘 살펴볼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4차 산업 종목 그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인 엑스게이트입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도 대장주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왔던 종목인데요. 최근 단기적인 물량 소화 조정을 거치고 나서 어제 이제 빌 게이츠의 양자 컴퓨터 5년 내 상용화 가능할 것이다라는 발언에 의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8,500원 위에서 지지받는다면 재상승 초입 단계인 만큼 추가적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눌림목 구간 이용하시면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데일리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8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 2월 5일 마켓나우 일부 마켓 스탠바이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 전문가 신일섭 위원, 그다음에 곤변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자, 뉴욕 시장 오늘 반등을 했죠. 어제 뉴욕 시장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장중에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었던 거고요. 이제 그 여세가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관세 부과한다고 맞대응이 나섰는데도 시장은 뭐 딱히 그렇게 반하지 않는 분위기고 기본적으로 이 관세에 대한 정서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제 합의를 한 걸 보면서 그럼 뭐 중국이랑도 합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정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게 시장의 밑단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 시장도 어제 좋았는데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은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탑3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문가님.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스타게이트 삼각 동맹 소식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리고 샘 올트만 오픈AI CEO와 함께 미국의 대규모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에 관련돼서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딥시크 등 저가형 AI 모델이 좀 나오고 있는 마당에 한미일 AI 동맹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삼성전자의 역할은 소프트뱅크 산하 반도체 설계 업체인 ARM의 기본 설계를 활용해 AI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인 오픈AI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을 맡기고 HBM을 대량 주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3자 동맹이 성사가 된다면 팀 엔비디아로 불리는 엔비디아와 TSMC, SK 하이닉스에 필적하는 대항마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신규 상장주 관련된 얘기인데요. 상장 첫날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면서 IPO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기업 가치 대비 여전히 높은 공모가와 어려운 시장 환경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금융당국이 제시한 IPO 제도 개선 방안 또한 효과를 발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 상장한 신규주 7곳 중 6곳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돌고 있으며 결국엔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는 비싸기 때문인데요. 연초 IPO 대여로 꼽히던 K뱅크까지 상장을 처리하면서 공모주 투자 심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영 소식입니다. 국내 1위 뷰티 유통업체인 CJ 올리브영이 세계 최대 뷰티 시장인 미국에 도전장을 내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세워 온라인몰 역량을 끌어올리면서 오프라인 매장 개설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뷰티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큰 시장으로 K뷰티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기 좋은 시장입니다. 물류망은 그룹 계열사인 CJ 대한통운이 전담하는데 미국 현지에서 직접 상품을 발송할 수 있는 물류망까지 구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J 올리브영은 글로벌 매출 상당 부분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는 점을 볼 때 미국 전체의 미국 진출에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민 전문가는 한미일의 AI 동맹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부진한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오늘 LG CNS가 코스피에 입성하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와 함께 CJ 올리브영의 해외 진출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장 탑3 어떻게 선정하셨을까요? 네, 풀무원이 매출 3조 돌파 소식에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풀무원이 장중에는 26%까지 올랐고요. 종가로는 23% 올랐는데 1년을 통틀어서 봐도 풀무원이라는 회사의 주가가 20% 넘는 상승을 기록하는 것은 거의 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신기한 하루였습니다. 상한가를 갈 뻔했어요. 풀무원의 미국 법인이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전년 대비 21.1% 증가했다는 소식이고, 미국 법인이 주력 사업은 두부, 그다음에 아시안 누들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해 연매출이 전년 대비 두부는 12.1, 아시안 누들은 21.1% 성장했고, K 간식 카테고리 매출은 무려 182.2% 증가하는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K 김, K 라면, 그리고 여기 K 두부까지 역시 지금 K 식품의 위력을 풀무원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미국이 결국 큰 역할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빌 게이츠발 양자 컴퓨터주 초강세입니다. 자,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갈리는 의견이 나오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급등락을 지금 보였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가장 최근에 빌 게이츠가 또 양자 컴퓨터는 약 3년에서 5년 후면 상용화될 것이라는, 어떤 곳에서는 또 10년, 젠슨왕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했죠. 이렇게 계속 차별화되는 언론의 발표가 나오는 가운데 이 빌 게이츠의 이 발언이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엑스게이트, KCS, 코이버, ICTK, 우리로 이런 주식들이 무더기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세 번째는 루닛의 미국 면역 항암학회와 협업 소식입니다. AI 기반으로 바이오마커 탐색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고, 유명한 걸로는 루닛 스코프가 있죠.
그중에 루니스코프 IO를 면역항암제 치료 반응 예측 위한 AI 솔루션으로 이 지금 미국 면역항암학회 회원들 대상으로 무상 제공 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이 소식 때문에 물론 이게 무상이어서 수익은 없지만 루니스코프가 지금 이렇게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데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 타순으로 이 루닛, 유루닛, 뷰노, 딥노이드 이런 인공지능 로봇에까지 이 매기가 확산되면서 루닛이 리딩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신수영 위원 말씀 풀무원 참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사실 되게 좀 조용한데 말씀하신 대로 매출 3조 돌파 소식. 특히 풀무원이 사실은 미국의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 중에서 업체 중에서 미국을 진출을 굉장히 빨리 했던 회사죠. 그것 때문에 사실 실장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부담을 좀 많이 가졌던 회사이기도 한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선행 투자에 대한 결과가 지금 요즘 들어서 이제 K푸드가 이제 미국 북미 시장이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인기가 좀 많아지면서 그 영향을 조금씩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봐질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주도 그렇고요. 예. 루닛 얘기는 이제 AI 관련 의료 진단 관련주죠. 확실히 루닛이 이제 다른 몇 개 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가장 좀 도드라진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회사 인수해서 이 뭔가 이 진단의 어떤 범위를 유방암까지 넓힌 그런 부분들도 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역시 무엇보다 큰 시장에서 승부를 내겠다라고 이제 회사 측에서 결정을 하고 이제 도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좀 성과를 좀 얻는 것 같다라는 부분에서도 참 의미가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신 의원님까지 시장 내용 좀 들어봤고요. 이제 57분 돼가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양커님. 네, 2월 5일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3분여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미국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관세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지수 자체가 긍정적인 방향성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양지수 일제히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0.75%가량 상승으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2,500포인트를 회복해 주려는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가증권 시장인데요. 1위부터 5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 해소에 대한 그런 이슈가 나오면서 그 뒤로부터는 주가의 방향성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오늘도 2.2%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53,900원, 54,000원을 한호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술주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미일 동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지금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오늘도 방향의 삼성전자가 더 좋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0.9%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요 8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가 지금 있고요. 지금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오늘 1%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보겠습니다. 현대차와 함께 기아 역시나 오늘 방향성 괜찮습니다. 관세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면서 관세 우려로 급락했던 종목을 중심으로 다시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보합권, KB금융은 오늘 0.7% 상승으로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실적 괜찮았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 역시나 역대급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주들 이번 주 줄지어서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 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네이버가 오늘 1.8%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의 창업자가요, 이사회 의장으로 다시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AI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인데 그러한 이슈들이 또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보시죠. 네, 알테오젠은 오늘 1.7%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500억 원 규모의 전환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역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0.5%가량 상승, HLB도 0.6%가량 상승 출발, 로보틱스가 오늘도 좋습니다. 2%가량의 오름세로 출발을 준비 중에 있는데 샘 올트먼이 로봇에 대해 관심이 있다, 한국 로봇에 관심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네, 9시 딱 됐고요. 2월 5일 화요일 시장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동시효과 상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오늘 지수도 분위기가 괜찮은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전체로 좀 빨간 분위기죠. 오늘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물 쪽도 좀 그렇고요. 지수 지금 코스피 0.9%. 코스닥이 0.6% 정도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좀 출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 환율도 좀 1,450원대 초반까지 좀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오늘 조금 더 영향을 좀 미치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도 좀 봐야 되겠죠. 어제 코스피 간만에 좀 다시 사고 있었는데 규모는 아직 크게 크진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오늘 규모를 좀 늘려가거나 어쨌든 적어도 순매수 기조가 이어진다고 그러면 또 시장에 특히 환율 쪽에도 여러 가지로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수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하긴 했습니다만 마감 후에 발표된 AMD의 실적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그 실적 좀 부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시간 내에서 하락을 했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하락하면서 오늘 AI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개장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우선 원달러 환율 자체가 또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 1,454원 50전에 지금 개장을 했고요. 외국인의 수급적인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장을 할 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 여러 가지 발언을 한 상황인데요.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과연 오늘 이러한 또 언급이 지금 가자 지구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업들에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단에서 보게 됐을 때는요. 오늘 상승 출발의 그 폭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호가 상황보다 훨씬 더 좋고요. 유가증권 시장 1% 이상 상승하면서 2,508포인트까지 올라섰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3%가량 상승하면서 726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 오늘 1.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SK하이닉스도 좋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보합권 출발 예상됐었는데 정규장 시작하니까 1.4% 상승폭 더 넓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회사채 발행에 대한 이슈를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듯합니다. 1.8%가량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3%가량 상승,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0.5%가량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역시나 오늘 0.52%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요, 도요타와 자동차 부품까지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과연 그런 협력 관계가 주가에 어떻게 방향을 미칠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상승 출발, KB금융이 오늘 0.7%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금융사들 이번 주에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 실적 자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앞으로 금융주들의 흐름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0.69%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5일 차트 보게 된다면요. 네이버 최근 추세 정말 좋습니다. 외국인이 1월 달에 꾸준하게 매수를 했었고요. 역시나 주가도 긍정적인 방향성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창업자 이혜진이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슈가 네이버의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11위부터 15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HD현대중공업, 조선주 오늘도 좋습니다. 5일 차트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한지주도 0.3%가량 상승, 메리츠 금융지주도 0.5%, 견조하게 금융주도 오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현대그룹주 가운데 조금 다른 방향성 보여줍니다. 오늘 0.9%가량 빠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0.42%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홀딩스 오늘 반등 시도하고 있고요. 삼성생명이요 2.2%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오늘 95,600원대에서 출발 알렸습니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에 대해서 자회사 편입을 좀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가 오늘 2.6%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 카카오뱅크 오늘 실적 괜찮게 나왔고요. 카카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AI 시장에 대한 기대감 속에 증권가의 시선도 사뭇 달라지고 있는 모습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 역시나 이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알테오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0.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사실 어제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에 대한 이슈로 시간외에서 강한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정규장에서는 시간외보다는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 출발인데요. BM의 탄력이 좋습니다. 1.2% 상승으로 출발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도 3% 이상의 강한 상승 나오면서 5일 차트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6위부터 10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삼천당제약 오늘 무려 18%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치매 치료제 그리고 비만 치료제에 관련돼서 이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 0.6%가량 하락, 리노공업이 오늘 0.49%가량 상승, 그리고 휴젤도 0.4%가량의 상승력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에서는 삼천당제약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음 장 보시죠. 네, 엔터주의 제약바이오 한 걸음 쉬어가고 있고요. HPSP가 오늘 8%가량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HPS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 후보가 5곳으로 압축됐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엔캠 오늘 0.4%가량 상승으로 출발했는데 최근 지속적으로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시가총액 자체도 순위도 많이 밀려난 상태입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펩트론은 오늘 1%가량 하락하면서 삼천당제약과는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0.3% 상승 출발, SM도 제약페인터랑은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0.92%가량 상승하면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 움직임이 다르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장 직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도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개장 직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예, 반도체주들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강보합 이상 수준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역시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어쨌든 좀 반등을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코스닥 쪽 보면 이제 바이오 중에서는 좀 이게 뭐랄까요, 오르는 종목과 이제 내려가는 종목에 좀 이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엔터주들은 조금 주춤한 모습들이죠, 요즘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금융주도 오늘 전체적으로 좋다라는 거. 현대차, 기아도 시장 분위기가 요즘에 좀 무거운데 오늘은 일단 다 강보합권이긴 합니다만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요즘에 모멘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은 또 언제 시장 출발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보죠. 이 전문가님. 네, 시장은 연 이틀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 날에는 시장이 좀 충격을 좀 안겨줬다면 어저께부터 시장이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도 2,500포인트를 단숨에 회복을 해주면서 뭐 이따 오후 시장까지 봐봐야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회복을 해줘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봤을 때도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시장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V자 반등으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지만 더 이상 떨어지기도 쉽지 않은 자리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우리가 수급을 다시 한번 복기를 좀 해보면요. 월요일 날 외국인의 매도세가 1조가 넘게 나왔습니다. 한 1조 2천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 좀 몰려서 매도가 많기 때문에 겁먹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1조 넘게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때 아마도 요즘에는 좀 스마트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 좀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올라가건 떨어지건요, 여러분들.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이 메마르지 않는다면 시장은 아직 살아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12월 달로 조금 더 과거로 좀 살펴본다면 12월 달에는 거래 대금 자체도 메마르면서 시장 자체가 힘없이 계속해서 떨어졌거든요. 이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고, 1월 달처럼 물론 뭐 하루는 떨어지고 하루는 올라가고 좀 어지러운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살아있다라는 시장은 아직은 성장 동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장은 한마디로 떨어진다고 해서 전혀 겁먹을 만한 그러한 포인트는 아니다.
지금은 괜찮은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상승하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네이버와 카카오 쪽에 좀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중국의 딥시크 영향이 네이버와 카카오는 저는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보여줄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카카오가 좀 떨어진 거는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오픈 AI와 카카오 정신화 대표가 같이 협력을 맺으면서 나가겠다. 카카오의 오픈 AI의 챗GPT 기능을 늘려는 그런 협력 방안이겠죠. 뭐 정확하게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근데 이제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가 반등을 해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AI 쪽에는 상당히 후진국이었습니다. AI라는 건요. 중국과 미국이 지금 계속 양강 체대를 구축하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본력 차이거든요. 그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고 돈이 많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었는데 중국의 딥시크라는 게 이제 오픈 소스까지 내밀면서 니네들 마음대로 써라. 우리가 이렇게 개발했다라고 하니까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나 네이버가 하이버 클로버 X가 나온 지가 벌써 2년 가까이가 된단 말입니다. 그 네이버가 하이버 클로버 X를 더 이상 업그레이딩 시키지 못할 때 중국 딥시크가 나와주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저는 한 단계 정도 더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뭐 로봇주라든지 뭐 이쪽 주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넘어가는 상당히 좀 차트적으로도 좀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남들이 잘 가는 로봇주를 좀 본다라기보다는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정말 미운 오리였죠. 미운 오리 새끼였던 약간 인터넷 IT 관련된 종목들로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참 성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업종들 많죠. 뭐 조선, 방산, 뭐 전력, 설비, 전력, 뭐 그다음에 전선 등등등 있긴 한데 참 많이 올랐다는 게 늘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좀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인터넷 그동안 좀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꾸준하게 꾸물꾸물 올라오고 계속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는 거. 삼성전자도 오늘 어쨌든 또 플러스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 어쨌든 좀 눈여겨볼 하여간 지금 그런 타이밍이 현재 좀 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 저도 좀 공감을 합니다.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님 시장 출발 상황 좀 해석 들어보죠. 네,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8%, 코스닥은 1.02%, 코스닥이 약간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자리가 좀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이 공이 지금 이틀 전에 기록했던 그 하락갭을 지금 이틀 만에 다 메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틀 전에 기록했던 하락갭의 의미가 퇴색되게 됩니다. 아주 좋은 것이죠. 지금 2, 3일 내에 저 하락갭을 못 메우면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틀 만에 메꿔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센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틀 전에 기록했던 하락갭은 결국에는 트럼프의 굉장히 강경한 그냥 발언에 따른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멍이 생겼다가 금방 그냥 칠해서 메꿔버리면은 큰 구멍이 안 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구멍을 오랫동안 놔두면 점점 구멍이 커져버리죠.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지금 센 거는 계속 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락갭을 메꿔서 바로 하락세를 전환시키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제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에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트리거가 돼야 된다. 근데 외국인의 순매수는 아직 강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1월 30일 날 1조 1,670억을 팔고 2월 3일 날 8,680억을 팔아서 둘이 합치면은 2조가량을 순매도를 쳤습니다. 그다음에 2월 4일 날 겨우 790억을 샀어요. 1,000억도 안 되는 돈을 샀고 오늘도 지금 순매수가 들어오긴 하는데 64억 정도입니다. 초반의 스피드가 굉장히 느리죠. 이 지금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날은 초반부터 이미 10시 전부터 1,000억 원 이상을 매수를 땡기면서 12시까지 일단 3, 4천억 이상을 달려가야 뭐 끝날 때 한 7, 8천억을 사면서 굉장히 큰 금액을 사게 되는데 오늘의 스피드로는 그런 것을 바라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대신에 순매도가 멈췄다는 거에 일단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은 개인 투자들이 매수를 저렇게 2조가량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개인 투자들이 잡고 있는 가운데서 바로 올려주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 흔드는 작업이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객 예탁금과 신용융자는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때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저점 매수에 나서려고 고객 예탁금을 넣고 신용융자도 다시 빌리는 그러니까 이른바 미수죠.
미수를 지금 쓰기 위해서 신용융자를 땡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이 신용융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그냥 오르면 지수가 오르면 신용융자가 더 올라가고 지수가 내리면 신용융자도 깎여 내려가요. 이거는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융자가 워낙 막 치솟지만 않으면 그냥 오르면 신용융자가 오르는 것이니 신용융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지수가 오를 것을 기대를 하는 개인이 많아졌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흔드는 작업이 한번 있을 것이고 대신에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관건이 되겠죠. 원달러 환율이 지금 21선에 안착을 하여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확 전환하지 못합니다. 지금 21선 아래에서 만약 꺾여서 내려갔다면 여기서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차트가 망가지고 그게 이제 코스피 코스닥 차트의 상승으로 이어질 텐데 원달러 환율이 거기서 일단 목을 걸쳐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불씨는 살아있다고 보이고 다시 1470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외국인의 순매수가 전환만 됐지 순매수의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순매도로 전환될 경우에는 또 지지부진한, 그러니까 하락갭을 메워서 한숨은 돌렸지만 거기서 추가 상승하기에는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머무를 가능성이 큽니다. 네, 신일섭 위원 시장 상황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자, 9시 16분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섹터별로 시장 움직임도 좀 살펴볼 시간이죠. 고은별 앵커 전해주십시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6분여가량 흐른 상황인데요.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들은 로봇에 대한 검색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의 로봇에 관심이 있다, 협력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로 인해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산이 태국으로부터 이 300대의 로봇 계약, 협동 로봇 계약의 체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까지도 오늘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오늘 로봇 관련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이와 연관돼서 의료 AI도 검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샘 올트먼 지금 오픈 AI CEO의 발언이 의료 AI까지 좀 확산되고 있고요. 의료용 챗 GPT를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도 검색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 대한 호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한국과 그리고 미국, 일본의 AI 협력 동맹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속속들이 제기되면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 방산 같은 경우에도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섹터 중에 하나이죠. 트럼프의 그 관세 리스크에서도 다소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흐름 괜찮고요. 정유와 석유도 마지막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유 석유도 오늘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금호 석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네요. NH투자증권에서 합성고무 부분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정유와 석유 같은 경우에는요. 동해 유전과 관련돼서 기대감 속에 좀 검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이 126억 원가량 소폭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사뭇 다릅니다. 230억 원가량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관이 266억 원가량 순매도, 그리고 코스닥도 140억 가량의 순매도 나오면서 기관이 양 시장에서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걸 보게 된다면요. 코스피 200에서는 기관이 600억 원가량 물량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잡히고 있습니다만 대형주를 중심으로는 기관이 사들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매수하지만 코스피 200 물량 800억 원 이상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네, 오늘 증권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보험업종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전기전자가 1.6%가량 상승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업종을 강하게 이끌고 있고요. 화학업종도 1.8%가량 상승 나오고 있고요. 음식료품도 1.6%,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괜찮은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 등락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도 출판 매체 복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지금 상승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제조업 그리고 화학 1.2%가량 상승하고 있고 인터넷 업종도 1.4%가량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대상이 11%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금양이 10% 그리고 이소페타시스가 6%,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오늘 괜찮고요. SK가스가 7%가량 상승하고 있는데 역시나 동해 유전과 관련된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는 기업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게 된다면요. 에드바이오텍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사이맥스가 20%가량의 강한 상승 나왔습니다. 그리고 옵투스 제약도 18%가량의 오름세. 옵투스 제약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오늘 강한 탄력 두 자릿대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개별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모습이다 말씀을 좀 해주셨고 지수는 좀 1% 코스피 좀 넘은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1%좀 넘어서 코스피는 2,500선 다시 좀 회복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예, 외국인 일단 오늘은 오전에는 코스피를 먼저 좀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3,000억 넘게 대규모 매수를 했었죠. 오늘은 현재까지는 340억 정도 마이너스 순매도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 이렇게 좀 수급이 좀 짜여지는 그런 모습이고 환율은 조금 올라 1,455원까지 좀 올라간 그런 상황이네요. 자, 이제 두 분 또 종목별 흐름들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 시간이죠. 자, 이 전문가님은 어떤 게 눈에 띕니까? 네, 오늘 전체 테마가 다 좋네요. 오늘 뭐 월요일 날 개파락으로 떨어진 거를 오늘 정확하게 좀 메꿔주면서 뭐 어저께도 메꿨지만 조금 윗꼬리가 좀 부담스러웠는데 오늘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현재 미국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본다면 약간은 좀 보합세로 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말인즉슨 오늘은 한 2,500포인트 초반대에서 시장이 좀 마무리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오늘 이제 중국 시장이 다시 긴 휴장을 끝내고 개장을 합니다. 중국 시장이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이제 개장한 다음에 어떠한 모습을 좀 보여줄지 그게가 아마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격화가 될 것 같고요. 현재 이제 들려오는 소식통에 따르면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한테 먼저 이제 전화 요청을 좀 했는데 중국에서 지금 그걸 좀 받아들여주질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도 좀 강경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시장은 오늘처럼 이제 올라가고 어제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해서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중국 지수의 움직임은 아직은 개장을 안 했기 때문에 좀 이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오늘 올라가는 것 중에 가장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석유화학 쪽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금호석유라든지 대한유화 뭐 이쪽이 좀 화학 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 뭐 딱히 큰 이유는 없습니다. 딱히 뭐 뉴스가 지금 잡히는 것도 없고 그냥 리포트가 좀 좋게 나왔다라는 것 때문에 금호석유가 정말 오랜만에 많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화학 쪽은 그렇게 크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경제 상황이라든지 무역 정쟁이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중국이 좀 쪼그라들 수밖에 없거든요. 중국 경제 자체가 좀 쪼그라든다면 화학과 석유 쪽은 저는 크게 많이 좋아 보이진 않으니까 오늘 상승을 틈타서 만약에 내 매수가 근처에 오셨거나 아니면 좀 수익이 낮다라고 하면 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오늘 같은 장에선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로봇 쪽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쪽이 개발이 되면은 로봇 쪽에 좀 로봇의 하드웨어 쪽에 좀 접목을 시킨다라고 하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 계속해서 상승을 해가고 있는데 저는 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승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은 주가가 많이 고평가돼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믿고 있는 건 딱 등 뒤에 삼성전자 하나 믿고 있는 건데 숫자가 좀 나와주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로봇주가 좀 관심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SPG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소형 모듈 감속기 쪽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게 SPG이기 때문에요. 숫자도 나와주고 있고 주가의 지금 방향성 자체도 상당히 좀 약간은 좀 밑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로봇의 부품 쪽에 훨씬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로봇주 사실은 2월 들어서 특히 1월 말부터 2월 들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전체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 따라 좀 돌아가면서
그 상승 폭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뭐 순환매적인 그런 내부에서의 업종 내부의 순환매적인 모습도 좀 보이고요. 예, 많이 오른 종목들 참 따라하기 부담스러우실 때는 실체가 있는 그런 종목들을 또 좀 2등주, 3등주를 보시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이런 얘기 잘 하시는 분이 또 우리 신일섭 위원인데 신일섭 위원 또 특징주도 어떤 거 보십니까? 네, 로봇의 밸류 체인은 이미 다 몇 달 전에 얘기 드렸기 때문에 세팅해 놓으셨으면 큰 수익이 났겠죠. 지금 그 1월 달에는 머스크 관련주가 잘 오르더니 이제는 샘 알트먼 관련주가 득세하고 있네요. 카카오, 네이버랑 로봇주들이 다 샘 알트먼이 언급한 쪽이죠. 이러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샘 알트먼과 머스크 약간의 이 권력 다툼? 그러니까 시기 질투?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머스크가 또 한마디 올릴 것 같은데요. 샘 알트먼이 이렇게 종횡무진 활약을 하면서 주식시장에서 막 역할을 해버리니까 뭐 시기 질투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X에 또 하나 올릴 것 같아요. 트윗.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의 테라다인이라는 업체, 반도체 업체가 이제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했기 때문에 세계 협동 로봇 시장 1위죠. 그래서 지금 덴마크의 유니버셜 로봇을 인수한 테라다인의 움직임은 별로 좋지가 않은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2등인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시세네요. 이거 지금 4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어제 따라가긴 했지만 오늘은 또 지금 일단 약보합인 상태입니다. 유로메카는 이제 3, 4등이니까 좀 뒤로 빼놔야 될 것 같고 후발로 노리실 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SPG랑 SBB테크도 비슷하거든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테라다인이라는 업체는 별론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세죠. 그리고 지금 일본 증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증시에 6954입니다. 화낙이라는 업체죠. 이게 공장 자동화 로봇. 그러니까 지금 협동 로봇이 F&B에서 활약을 하잖아요. 푸드 앤 베버리지에서. 근데 이제 그게 넓어지고 있죠. 조선소로도 가고 공장으로도 갑니다. 옛날에 공장에서는 절대 로봇이 일하는 공간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은 공장에 있는 로봇이 규모가 조금 작아지면서 거기도 1+1으로 사람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장 자동화 로봇 쪽도 이제 협동 로봇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일본의 이 화낙이라는 업체가 선두 업체죠. 지금 화낙이라는 업체는 계속해서 지금 옆으로 기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러니까 이 그 시장의 지위보다는 이 주식시장에서는 더욱더 선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PG, SBB테크는 감속기를 만드는 거죠.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속도가 빠른 것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관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SPG와 SBB테크가 하는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그 감속기의 원래 이름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즈 기업입니다. 일본의 6324. 지금 이 차트랑 SPG, SBB테크랑 똑같죠. 근데 지금 이 레벨상으로는 SPG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얘기 드렸지만 이거 겨울철 수혜주기도 하죠. SBB테크나 SBPG가 다 감속기를 하지만 모터를 또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죠? 이거 얼마나 추워요. 지금 갑자기 어제부터 추워졌죠. 근데 부인이 남편 보고 지금 남편이 싫어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오라고. 20층 살면 1층 나가서 거기 갖다 버리고 하는데 손 없니다. 그래서 부인한테 뭐예요? 제발 음식물 분쇄기 사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1, 2등 하는 음식물 분쇄기 업체의 모터를 전부 SPG가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철 수혜주이자 주방 수혜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슈팅 스타인 감속기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G가 굉장히 강력한 안정성과 성장성을 겸비했고 1등주는 SPG겠죠. 뒤는 SBB테크가 따라오고 있고 그게 원조가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인데 이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도 3개월 동안 급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 이런 전반적인 모습 일본, 미국, 한국의 밸류체인이 전부 같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로봇 관련해서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장 키포인트 한마디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민 전문가님. 네,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저번 주는 서로를 막 죽일 듯이 엄청 떨어뜨려 놨다가 화요일과 수요일 날은 또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세계 정세, 그러니까 트럼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들 시장은 예측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매수 매도의 또 적절한 약간 민첩한 시장 반응을 좀 살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변동성이 큰 시장인 만큼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다음 신 의원님께서 오늘 장기 포인트 어떻게 선정했을까요? 네, 약한 추세의 저가 매수보다 강한 추세의 고가 매수를 노려랍니다. 자,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은 저점을 잡으려고 내려가는 하향 추세 종목에 투자를 하죠. 그게 투자의 그 성과의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강한 추세, 올라가고 있는데 고점 매수가 높을까요? 당연히 고점 매수입니다. 아까 밸류체인 안에서도 똑같아요. 뉴로메카처럼 처지는 거를 저점에 매수할 건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고점 매수할 것인지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 건지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더 힘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장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오늘 장기 포인트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과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볼까요? 오늘은 효성중공업이라는 회사를 가져와 봤고요. 투자 포인트 좀 몇 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성중공업은 일단 전일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일단 증권사들의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4분기 매출 1조 5,715억 원을 시현했고 영업이익은 1,32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한 8% 정도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을 좀 세부적으로 브렉다운 해보면 중공업 부분이 일단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이제 분석이 되는데 특히 북미 매출 비중은 20% 후반대까지 증가하고 미국 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8.9%까지 올라섰습니다. 결국 북미 판매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 개선을 리딩한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일단 창원 공장 증설이 완료가 되면 국내 초고압 변압기 생산량이 1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미국 시장 수주 대응을 위해 추가적인 증설 투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일단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사의 신규 수주가 5.8조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23년 3.6조 원과 비교했을 때 작년에 60% 성장하는 수치를 달성했고요. 올해도 이런 수치를 좀 이어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 역시 9.2조 원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번 증설을 고려하더라도 2년에서 3년치에 해당하는 수주를 이미 확보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딥시크와 관련된 충격으로 인한 전력기기 종목들의 조정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였던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 빅테크들이 올해도 캐펙스 투자 집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력 수요에 대한 우려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지속 상승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중공업 2024년 4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 달성했다는 점 체크하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가격도 함께 살펴봐야겠죠.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기술적으로 전일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금일 일단 시초에는 좀 조정이 나왔는데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만약에 금일 조정이 좀 깊게 나온다면 47만 원 선에서는 한번 매수해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60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40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7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효성중공업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이코노미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샘 올트먼 오픈 AI CEO가 한국을 찾았습니다. 광폭 행보를 보였다라는 단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딥시크발 리스크를 인식했다라는 거와 더불어서 AI 반도체 생태계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데 이모저모 잘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년 만에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기업들 그리고 CEO 전략가들을 만난 그런 행보들이 쭉 기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딥시크발 파장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나온 행보였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한국과 협력하려는 의지는 꽤 커 보였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급한 것 같습니다. 아, 첫 번째. 마음이. 예. 왜냐하면 오픈AI가 아마 지난해 실적을 보면 50억 달러 적자일 겁니다. 적자로 예상되는 게. 그러면 한 7조 3천억 적자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투자 자금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딥시크의 출현으로 추가 투자를 받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운 그렇죠. 지경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오픈AI는 지금 세 가지를 해결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술력이 딥시크와 확실히 차별화된다. 왜냐하면 20배의 돈을 투자했으니까.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추가 투자를 받기 어렵다. 두 번째는 당장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네. 수익 창출 능력을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시장에다가. 그래서 아마 카카오를 만난 것도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카카오와 협의한 목적은 바로 그것 때문이고 예.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의 변수가 또 나타났죠. 이게 뭐냐면 지정학적 대응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렀죠. 그리고 소프트뱅크 일본을 들러서 일본의 500개 기업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어서 어떤 협의체를 계속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돌려서 어쨌든 AI는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우리나라를 들렀다가 다음에 가는 인도입니다.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인도, 아랍, 유럽까지 가서 오픈AI의 건재함을 계속 과시하려고 하는데 조급하죠. 왜냐하면 오픈AI는 지금까지 폐쇄형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스를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딥시크는 이미 오픈소스 설득을 했기 때문에 다른 AI 뒤처진 국가 입장에서는 굳이 오픈AI를 가야 되나? 라는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죠. 그런 때 왔기 때문에 조금 조급함이 보였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자도 받아야 되고 수익 창출을 보여줘야지 또 투자들이 붙을 테니까 그것도 신경 써야 되고 하나 더 지정학적인 대응까지 신경을 써야 되니까 마음이 분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과 싱가포르에만 지금 지사를 운영 중이죠.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에도 법인 설립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좀 갖게 어제 하네요. 만난 기업들과 지금 크래프톤 그리고 카카오 그리고 SK 삼성전자까지 만나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면 지사를 세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고 지금 뭐 에너지 반도체 인터넷 기업 상당 부분 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일단 기업 쪽으로 좀 들어가 보면 카카오와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전략적인 제휴를 맺었습니다. 뭐 작년 9월부터 뭔가 썸씽은 있던 것으로 파악이 돼요. 근데 이제 유리한 게 그 국민 대다수가 쓰는 카카오이잖아요. 여기에 오픈 AI의 옷을 입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카카오가 카카오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곧 오픈을 할 예정이죠. 그러니까 서비스. 애플의 아이폰의 AI 에이전트와 차별화를 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이폰의 에이전트가 한국에 늦게 출시한 게 카카오에게는 약간 유리한 점이 있긴 한데 카카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작년 9월부터 협의를 했다 그런단 말이에요. 김범수 의장이 작년 10월 31일 날 보석됐습니다. 보석 나왔는데 김범수 의장의 결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 결정을 하고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간 지전에 발표를 했는데 중간에 딥시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카카오 입장에서는 두 가지 카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 스스로도 네이버와 같이 LLM을 개발을 했습니다. 카나나를 개발하고 있었죠. 그런데다가 딥시크가 오픈소스를 오픈했기 때문에 굳이
오픈 AI에 손을 잡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꽤 오랫동안 진행돼서 손을 잡은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오픈 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 제가 아까 초대 말씀드린 것 같이 오픈 AI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술력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수익 창출 능력인데 아직까지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줄 곳은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가동하지만 AI가 우리가 이야기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생활에서 그렇게 AI에 대해서 많은 효용성을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례가 사실 이런 메시지나 이런 일반인들이 쓰고 있는 플랫폼에 얹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훨씬 유리합니다. 네이버는 LLM을 개발했지만 검색 엔진에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개인화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사용하시는 많은 사용자들은 굳이 로그인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뭐 모바일에서 그냥 보거나 혹은 뭐 다른 형태로 쓰는 건데 카카오는 철저하게 개인화된 용으로 사용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AI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아주 정제된 데이터입니다. 정제된 데이터도 중요한데 그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제된 데이터가 개인화의 취향과 적합하게 연결된 데이터가 가장 선호하는 데이터입니다. 오픈AI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럼 카카오에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찾아온 거네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사용자의 패턴도 갖고 있고요. 선호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한 테스트 베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AI가 수익 모델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자, 그럼 카카오 입장은 손해를 보는 거냐? 카카오 입장도 손해 볼 것 자체 없습니다. 그러면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국내에서는 네이버의 AI 주도권을 뺏긴 상태에서 후발 주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굳이 오픈 AI를 입히면 나쁠 건 없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렇다 할 만한 성과는 없었잖아요. 발표가 1년이 연기됐죠.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이번 협력에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게 본 것 같고 오픈AI 입장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야, 우리 수익화 가능해 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지점일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의 내러티브를 꿈꾸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그렇죠. 좋은 기회가 될지 실속을 좀 잘 차렸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오픈 AI와 맞손을 잡은 데는 AI 대중화에 대한 꿈이 있고 이걸 이제 실현하는 과정으로 카카오 대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카카오의 가장 큰 맹점은 두 가지 한계점이 분명한 거죠. 일단 카카오 플랫폼의 확장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절치면 그거에 대한 해결로 컨텐츠를 잡았어요.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것이고 웹툰을 올려서 글로벌하게 어떻게 비하인드 코리아를 이제 실현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카드로 컨텐츠를 잡았는데 이게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까지 된 상태였고 그 다음은 사실 AI인데 AI에서 카카오의 개인화된 정보와 결합하면 다양한 시너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카카오의 특화된 플랫폼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분명히 카카오에게는 덕이입니다. 주가 좀 올랐죠. 조금 여전히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카카오 입장에서는 김범수 회장의 뭐 지금 사부 리스크도 있는 상황에서 최악인 상황이죠. 주가를 보면 이 상태에서 지금 돌파구를 찾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는 뭐 긍정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삼성으로 좀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샘 올트먼 그 오픈 AI CEO가 이재용 회장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도 함께 만났습니다. 이러면서 한미일 AI 동맹이 구축되려나라는 또 기대심을 갖게 했거든요. 3인이 만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삼성전자의 방문은, 샘 올트먼의 방문은 사실은 두 가지를 좀 가르마를 타고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의 섹터는 뭐냐면 손정희 의장도 급했어요. 급하게 날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만났는데 또 날라온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좀
이게 말입니다. 750조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좀 껴. 왜냐하면 예. 투자 자금을 굳이 요구하지 않아도 예. 삼성전자가 낀 같이 하는 것만으로도 결국은 지금 AI의 싸움은 누가 많은 동맹을 가지고 있냐의 싸움입니다. 그게 표준화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유리해지기 때문에 좀 껴달라는 이야기의 한 축이고요. 그러니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마 좀 더 시간이 가야 드러날 것 같고 어제 샘 올트만의 목적은 이거였죠. 지금 보시면 AI가 이제 수익 창출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카카오 손을 잡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요. 디바이스가 있어야 됩니다. 네. 디바이스. 근데 잘 보시면 애플의 아이폰은 이미 독립적인 AI를 구축하고 있어요. 에이전트까지 냈습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화웨이인데 화웨이는 중국과 독립을 하겠죠. 예.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샘 올트만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AI 폰, 그러니까 전용 폰. 그렇죠. 예. 이게 전용 폰이 될지 대체할.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AI의 전용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싶어요. 그리고 AI에 자기들이 설계하는 전용 칩도 개발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만나고 삼성전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죠. 일단 시스템 LSI 쪽에 칩 설계 쪽은 ARM 저전력 반도체 쪽으로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뭐 시스템 LSI 가지고 있으니까 설계 같이 하자. 예. 그리고 디바이스 가지고 있으니 AI 전용 그게 모바일 폰이 됐든 어떤 식으로 됐건 이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게 이야기 나오는 게 한 축이라서 어제 이야기는 사실은 두 개를 좀 가르마를 타고 봐야 된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 산하에 ARM이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설계를 뭔가 담당할 거고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AI 가속기를 개발을 할 거고 그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받아서 파운드리로 만들어주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사업에서도 좀 온기가 돌까요?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잘만 된다면? 그러니까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엔비디아가 그렇게 아주 동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엔비디아가 가지느냐, 자기들이 가지느냐 이런 자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어쨌든 엔비디아가 없으면 결국엔 가속기를 못 돌리니 엔비디아와 같이 동행할 수밖에 없었는데 샘 올트만 생각은 굳이 엔비디아만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 계속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고 그렇더라도 샘 올트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급하다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정식적인 그 첫 행보였고 그래서 삼성 궁금하고요. SK그룹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에 워낙 좀 강자의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좀 대화가 통했다고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2심 무죄 선고를 받고 첫 행보로 샘 올트만을 만난 것은 좀 상징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삼성은 내부적으로 내오외환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먼저 분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되고요. 삼성이 현재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으로 일단 다음 달에 있는 주주총회에 등기임원으로 등재될 것인가가 이제 관전 포인트고 두 번째는 현재의 정체된 삼성전자의 기술 보고력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야 된다. 이건 분명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 무죄가 큰 숙제를 안았다. 이제는 피할 구멍이 없다. 변명할 거리가 없다. 본인의 경쟁력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SK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SK 입장에서는 꽃놀이피를 졌다. 엔비디아와 샘 올트만 입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HBM을 충분히 활용할 카드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SK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가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다 뭐 각 나라의 중요한 기업들이 절실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미일, 삼국, 동맹 이런 부분이 잘 좀 풀릴 수 있을지 이게 트럼프 관세 압박의 결정적인 카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에 쥘 게 많았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잘 또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 톡 함께했고요.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의 분석으로 여러분 함께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 양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옵니다. 환율은 1,452원이고요. 그 샘 올트먼 CEO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는데 그 관련주 AI 챗봇이나 아니면 로봇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 HBM 이쪽 튀니까 관련이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마켓나우 2부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뵙겠습니다.